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안보의 기초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다, 군대 가기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전 사회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인데요. 저희 진짜 안보에서도 이미 한 달 전에 임모병장의 24단 총기 난사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룬 바가 있는데요. 또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보니까 윤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한 달 고참인 이 일병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했듯이 개처럼 행동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정말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이미 지난주에 예고 방송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8월 13일 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이해서 저희 진짜 안보가 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8월 13일 오전 11시부터 김대중 도서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이 각 분야에서 어떤 업적과 우리 지금 오늘날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또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또 평화네트워크의 인턴인 김민지 씨가 준비한 하이파이브 듣고 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일병 사건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군대의 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숨진 28사단 윤모일병 사건이 사망 3개월 후인 지난 7월 말에야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에 이미 상습적인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 사건 보고에서 28사단 사단장과 육군본부 헌병실장 모두 권호성 육군참모총장에게 가혹행위와 지속적인 구타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 총장과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최근 수사 기록이 폭로될 때까지 단순 폭행치사 사건으로만 인지했습니다. 한민구 현 국방장관은 지난 5일에야 해당 사건의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권 총장은 해당 사건과 지난 6월의 총기 사건 등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을 향하여 태평양상에 널려있는 미제의 군사 기지들을 향하여 핵, 탄두, 로켓들을 발사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 가디언을 두고 거듭 경고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강행하면 청와대와 백악관이 타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며 훈련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도 훈련을 비난하며 미국의 침략 전쟁 도발 행위가 계속되는 한 고도로 정밀화된 전술유도 무기들을 더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적용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훈련 계획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This strategy of strategic patience, what's the time frame of this? Are we looking at like 1,000 years or 100 years? What do we, was this my lifetime? 지난주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정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인 스콧 페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천년만년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스티브 체벗 의원은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 조용하다고 평가하는 미 행정부의 인식도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미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촘촘하게 이행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실패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정책에도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두 번째 고위급 회의를 합니다. 양국 수석 대표로는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나 군사 운용 능력 등이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면 오는 10월에는 한미 안보협의회가 열립니다. 안보협의회에서는 내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를 2달여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2차 고위급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안보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파트너인 김종대 편집장께서 오늘 발족했죠.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면서 지금 회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열심히 달려오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제가 먼저 방송 진행하면서 오시면 같이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 군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데요.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자 한겨레 신문이었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김관진 국방장관, 당시 국방장관이 이 윤일병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보고받고도 3개월 가까이 이걸 쉬쉬하고 있었다.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최초로 상세하게 공개하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우덕 의원님을 모시고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좀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우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국방위로 이동하신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한 달이 정말 1년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너무 이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요. 이제 그 28사단 동부 전선에 GOP 사고가 나서 너무나도 참혹한 사고로 그 장병들이 5명이 죽었죠. 네네. 그 사건이 발물이 되기도 전에 또 사건이 이렇게 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회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윤 의원님에 따르면은 김관진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습니다만 4월 7일 이 윤일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방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미 국방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윤일병 그 집단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국방부에 제출받은 문서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윤일병이 사망이라고 확인을 한 시점이 월요일날 4월 7일 오후 그러니까 16시 30분경입니다. 네네. 그리고 19시에 월요일날 19시에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내죠. 짤막한 한 장짜리 보도자료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거기에는 음식물을 나누어 먹다가 그러니까 회식 중에 회식 중이라는 표현까지 있죠. 회식 중에
그 구타가 있어서 네. 그 기도 폐쇄가 돼서 뭐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 자료를 국방부가 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네. 예, 그로부터 12시간 후인 그 다음 날 4월 7일 07시 10분에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장관이 보고를 받습니다. 네네. 그 서면 보고가 오늘 이제 신문에 나온 거죠. 네. 그 서면 보고와 함께 그 수사본부장 인사실장 대변인이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장관에게. 네. 그 보고서에 주요 사건 보고입니다. 그 국방부 수사본부가 작성한 보고서죠. 네네. 거기에 이미 이 사망 사건이 상당히 심한 폭행 사건이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사고자,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 사고자들로부터 손과 발로 가슴 및 복 부위 등을 수십 회에 걸쳐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으로 사망한.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확인 결과 사고자들이 사망자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 계속 확인 중. 이렇게 사건이 아주 심각한 상황의 폭행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장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국방부 그 보도자료 4월 7일 날 나왔던 보도자료에선 이게 마치 회식 중에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사망사고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만 실제 내용. 국방부가 국민한테 알려드린 거죠. 네네. 이거 명백한 축소 은폐이고 바로 다음날 국방부 장관한테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보고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윤일병이 전입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33일 동안 네. 한 달 내내 하루 24시간 잠도 재우지 않고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정말 군에서는 구타에 의한 구타에 의한 사망사고는 무인장 중하게 다룹니다. 네네. 아이들이 매 맞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불안하고 부모가 불안해서 어떻게 군대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여기서 네. 다시 한번 또 들여다봐야 할 것이 그럼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고 보고했냐. 헌병대에서 조사를 한 거죠. 헌병대. 네. 그래서 28사단 헌병대와 28사단 우에 있는 상급 헌병대인 6분단 헌병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장관께 보고 드린 게. 네네. 자, 28사단 헌병대는 일요일 날 사망에 이른 날도 아닙니다. 구타이에서 의식불명의 오줌을 싸고 쓰러져서 또 두드려 맞고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후송을 합니다. 네. 이 가해자들이. 네네. 그게 일요일 4월 6일 16시 42분에서 44분 사이입니다. 네. 그런데 28사단 헌병대는 17시경에 사건 접수를 받고 17시 20분에 헌병 한 명을 977 부대에 출동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헌병 한 명을 연천의료원 양주병원으로 그 의식불명의 상태에 후송되고 있는 차량을 따라잡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28사단 헌병대 헌병이 이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든 걸 이미 확인하고 그때 성모병원에서 이미 가족이 와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심한 구타에 의한 사건인 거를 확인하고 28사단 헌병대가 네.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09시 15분에 6분단 헌병대하고 977 부대 사고난 부대에 수사본부를 차립니다. 네네. 그리고 그 즉시 가해자들을 다 잡아서 네. 분리신문을 해서 점심 넘어가면서 다 자백을 받습니다. 네네. 그게 월요일 상황이고 그리고 월요일날 오후 16시 30분경에 사망 확인을 하죠. 네. 그럼 이미 이 가해자들에 의한 진술의 1차 진술, 2차 진술은 확보하고 사건이 지속적으로 집단 구타에 의한 사건인 거가 조사된 시점에서 국방부의 최초의 축소 은폐 보도자료가 나간 겁니다.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제대로 보고한 거는 이미 초벌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국방부 장관한테 화요일날 07시 10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네. 보고서와 함께 대면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서면 보고와 함께 대면 보고가 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는 그 28사단 헌병대와 6군단 헌병대가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범인들이 모여서
모여서 대책 회의 같은 걸 하고 있는 거를 현장에서 잡아버렸어요. 네. 그걸 분리해서 신문하고 해서 다 자백을 받고 나서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봐요. 네네. 국방부의 보도자료가. 네. 이거 상당히 은폐 축소를 애초서부터 한 거예요.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밝혀진 것만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 설명 안 맞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 당시 김광길 국방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장관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의 광범위하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네. 장관한테 보고한 문건, 네. 4월 8일 07시 10분에 보고한 문건은 보고의 배부선이 그 문건에 찍혀져 있습니다. 네. 장관, 차관, 인사복지실장,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군사보좌관, 합참의장, 네. 합창차장, 대변인, 네. 이 배포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분들도 다 보고를 받았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문건에 배부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리얼타임으로 동시에 보고를 받았죠. 네. 이거 확인하면 다 나오겠죠, 이거는. 네네.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건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건이요. 네. 월요일 날 국방부에서 국방현안 보고를 오전 10시에 국방위원회 했습니다. 어제죠? 네네. 그저께요. 네. 4월. 어제. 월요일입니다. 8월 4일. 네네. 예, 4일 날. 네. 그 문건에 5장으로 되어 있는데 3쪽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헌병수사, 28사단의 헌병수사는 4월 7일 09시 15분 이후에 헌병대장, 사단장 지휘계통 보고를 하고 네. 따옴표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고 당일 폭행 등 구체적 행위 확인. 네네. 이게 4월 7일 월요일 날 네네. 사망 확인하기 훨씬 전 시간 09시 15분서부터 네. 헌병이 신속하게 움직여가지고 사고 당일 폭행의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이미 확인했다고요. 점심을 넘어가면서.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의 월요일날 보고서에도 이 네. 내용이 기재돼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방부에서 해명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이 사건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 그 내용을 축소 은폐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명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상세한 보고는 그 후에 받지 않았다라는 멘트가 있었던 걸로 저는 전해드렸어요. 네네. 그건 직접 우리가 국회가 보고받은 사실이 아직은 없죠. 네. 그건 이제 따져 물을 일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화요일 날 4월 8일 오전 07시 20분서부터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네. 장관이 조치한 사항이 어제 국방부가 저한테 보고한 문건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네. 그 문건에 장관 조치, 동그라미 3개가 있어 3가지를 지시했습니다. 구두로 철저히 수사하여 관계자 엄중 처벌, 네.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구두로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군기강 확립 군 수뇌부 회의를 4월 11일 금요일 날 계룡대에서 개최하게 장관이 조치를 했어요. 그날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네네. 3가지 조치 중에 하나였네요. 네. 그리고 전군 부대에 정밀 진단을 하라고 장관이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사건이 얼만큼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를 이미 장관이 판단하고 네. 이렇게 특별 군기관 확립 전부대 6해공군 전부대에 정밀 진단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겠어요. 네네. 그럼 이런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예를 들면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병정의 총기 사건 이런 것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당시 군으로서는 네. 국방부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군 내부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도 않고 네.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하겠어요. 네네. 군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도 사건 재발 방지책이 안 된다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강한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가고 실천하고 있었고 장관이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1일 28사단 동부전선에서 GOP 총기 수류탄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명의 아까운 그렇죠. 장병들이 또 목숨을 잃었어요. 네네. 그럼 4월 8일 날 제대로 보고받은 장관이, 당시 김관진 장관이 네. 국민에게 이걸 알리고 이제는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의 대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언론에게도 알려주고 국민도 참여하는 대책을 세웠으면은 네. 그런 식의 28사단 GOP 수류탄 총기 안발에 의해서 사격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은 방지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 자체 내에서의 어떤 이런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군이 갖고 있는 폐쇄성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우리 사회 민간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고 한다면 그 뒤에 발생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 최근에 보니까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오늘 보니까 그 김관진 지금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 건가요? 지금 이 일을 포함해서요. 자, 이번 사건은 군의 표현, 군 내 그리고 국방부의 고위 간부들의 표현은 14년 만에 일어난 폭행 치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충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근데 그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도 2012년에 김관진 장관이 재임 중이었을 때 네. 폭행이죠, 폭행. 네. 폭행이 구타죠. 구타에 의한 사망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 사건도 한번 어떤 사건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군 내부에서, 국방부 내부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 자기들만의 대책을 세워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가 드러났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군이 언론하고도 개방하고 부모들하고한테도 개방하고 지역사회에도 개방을 하고 개방하지 않은 병영 문화를 개방하지 않으면은 사고는 반복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격주에는 반드시 면회할 수 있고 외박할 수 있고 뭐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사고가 난 부대 갔는데 공중전화 있고 뭐 인터넷 쓸 수 있게 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없으면 단 1시간도 부대에서 못 있는 상태의 아이들이 군에 입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참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외부와의 통신이 개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정된 시간에 훈련 끝나고 업무 시간 다 끝나고 네. 그리고 뭐 저녁 식사하고 취침 오기 전에 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 정도만 네. 자기 핸드폰 놓아줘서 뭐 애인한테 문자도 넣고 카카오톡도 하고 네. 물론 군 생활에 있어서 비밀 이런 거는 엄격하게 훈련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엄격히 처벌해야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기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통신 수단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그 이제 병사들이 좀 확보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에서 감시하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 지금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구타된 가혹 행위를 좀 줄이고 근절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순간에 해결되죠. 네. 이게 지금, 자기 엄마한테 잃을 수 있는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때리겠어요. 네네. 그럼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뭐 흥미로운 아주 주목할 만한 대책을 지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군 쪽의 반응들이 좀 있습니까? 그날 육군참모총장 이제 뭐 해임이 됐네요. 네네. 육군참모총장의 답변은 그 말씀하신 그대를 제가 옮기면은 네. 그 부분 핸드폰을 소지하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답변을 했고 국회 국방위 속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군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럼 외국의 사례도 좀 보고 네네. 이제는 개방해야 됩니다. 네. 개방하지 않으면은 부모도 불안해하고
당사자인 사병들도 병사들도 불안하죠. 네. 그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폐쇄형 군대가 개방형 군대. 군이 병영 생활만, 네. 병영 생활. 그렇죠. 뭐 군이 어떤 기밀이나 보안 유지가 중요한. 그거는 뭐 철저하게 지켜야죠. 네, 네. 국방을 튼튼히 하자고 하는 노력들이. 네. 그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병영 문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나라의 사례들, 특히 지금 많은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 땅에 있습니다만, 그럼 미군들은 좀 어떻게, 미군하면 또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나라인데요. 그런 건 뭐 철저하죠. 그런데 사생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많은 걸 누리게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이 애국심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네. 방안들도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놓고 굉장히 이제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또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런저런 대책 내놓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좀 불안감들을 또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이번에는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나 지금 검토 중인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좀 저희는 있습니까? 이제 군인권법을 제정하려고 하죠. 네. 이제 내용의 핵심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좀 강화하고 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내부 고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걸 봤을 때, 자기가 당했을 때, 네. 그걸 이제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게 군 복무 규율에, 네네. 외부에 연락하여서,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공연불입니다, 이것들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 법률 개선, 시행령 개선,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좀 의원님께서 국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 이게 가 계시는 군대가 아니라 좀 더 좋은 군대를 만드는데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에서 많은 노력 경주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죠. 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네.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 전화 연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이상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우덕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윤일병 사건을, 현장에서 계속 취재해오신 그런 기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디펜스 21플러스의, 이규정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규정 기자입니다. 네네. 요즘 이 사건 취재하시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어제 오늘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일단 어제는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 사건의 이제 4차 공판에 다녀왔고요. 네. 오늘 오전에 군 의문사 유가족위원회 유가족협회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아주 중요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요. 예. 먼저 어제 결심 공판의 어떤 분위기라 그럴까요?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유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시민감시단이라고 해서 버스를 2대 나눠 타서 갔는데요. 네.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그리고 나올 때까지 군대의 어떤 폐쇄성이랄까? 자기 정보를 이제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저희가 7시 반에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80여 명 정도가 이제 9시 40분 정도에 이제 경기 연천에 있는 28사단 군사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0시에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때 계속 이제 군대 관계자가 나와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것이 사진 촬영 안 되고 녹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 내용들이 외부에 나가서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시민감시단이 법원에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좀 줄을 서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떤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 들어서니까 한 20평 정도로 좀 협소했어요, 장소가. 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착석을 하고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복도에 이제 가운데 서시고 재판장 뒤에 이제 서서 이제 참관하고 있는데 재판관인 이명주 대령이 이제 입장을 한 다음에 입장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재판을 원활하게 하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유는 뭔가요? 예. 이제 가운데 복도에 계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뭐 그냥 재판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기싸움이랄까 이제 항의성으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신 뒤에 퇴장을 잠깐 하신 다음에 한 3분 뒤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는 이제 그 시민분들 이제 다시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사가 이제 재판을 진행했는데 또 역시 여기서도 이제 이런 그 녹음 사진 촬영을 법으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달라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재판장 안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어떤 녹음 사진 촬영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만 그런 어떤 군의 한편으로는 또 군의 패스성을 또 거듭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네. 그러면은 그 결심 공판 그 현장에 가해자들도 나와 있었죠? 예, 제가 그 복도에서 좀 가운데 복도에서 좀 앞에 있었는데요. 그 저기 재판장 구조가 이제 오른편에 재판장에서 바라보면 왼편에 이제 가해자들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 그리고 오른쪽하고 이제 왼쪽 아래 부분에 그 이제 방청객들이 앉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복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거의 한 손 닿을 거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여러 보도에도 나왔지만 좀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좀 뭐 가만히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시민감시단이나 이제 다른 유가족 분들이 어떻게 군대에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항의성 발언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거기 가셔가지고 어떻게 유족분들도 좀 만나셨다면서요? 예,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던가요? 우선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잠시 피의자들이 퇴장하지 않고 이제 대기하는 시간에 유족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험한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가해자들한테요? 네, 가해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 똑같이 너희들도 당해야 돼. 그 다음에 뭐 간부들한테도 이제 간부들이 잘하세요. 너희들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니? 이런 말들을 이제 유가족들이 계속 하셨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근데 그 가해자들도 군 입대 전까지는 평범한 학생들이었다. 뭐 사회에서 그렇게 마치 흉악범처럼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제가,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항의성으로 하시는 말씀도, 멀쩡하게 그냥 생겨가지고 왜 그런 일들을 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한겨레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제 군인 기록하던가요? 그런,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해자들이. 그걸 읽어보면은, 그냥 휴학하고 돈을 번다든가 여자친구를 걱정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게 평범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인데 즉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인지 어떤지 몰라도 이게 그런 이게 뭐 가혹행위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는 도저히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가혹행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평범한 대학생들이 군대에 가서 군대에 가서 왜 괴물을 변했는가? 이건 어떤 개인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만든 어떤 문화 구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무대라는 곳이 그리고 간부가 이제 직접 항상 하사가 있었지만 이제 더 군대도 폐쇄적이지만 의무대 같은 경우는 더 폐쇄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유족들 중에서도 이제 하는 말이 대책을 세울 때 한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이렇게 폐쇄적인 곳에서도 더 폐쇄적인 정말 사각지대가 있으니 어느 정기적으로 병사들의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유족분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어떤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네. 그런 여러 가지 의문사라든지 어떤 뭐 자살 또 혹은 타살 그런 어떤 사고에 의한 사망, 부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 군대 내 가혹행위나 군대 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 얘기하고 그 계신 말씀들을 우리가 좀 특히 군 당국에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예. 오늘은 그 군 의문사 가족 그 대책회의 유가족 협의회 유가족 협의회 여기 기자회견 다녀오셨다고요? 예, 다녀왔는데요. 이 취지는 이제 이런 사건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의문사가 있으면 그분들의 이제 유족들이 모여서 이제 협회를 만든 건데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일단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의문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 호소문을 발표하시고 이거를 이제 국방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 정도가 이제 모여서 그 어머니 두 분이 그러니까 유족분이시죠. 다른 사건에서 이제 의문사한 그 병사들의 어머니인데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군 의문사 사망사고 피해 유족 호소문을 읽은 뒤에 같이 이제 30-40분이 걸어가서 저기 청사에 걸어가서 이제 경찰하고 군대하고 마주쳤습니다. 일단 호소문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좀 주요한 내용을 좀 말씀해 인상적인 구절이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일병이 부럽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말씀도 하셨나요? 예,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적어도 윤일병은 부대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왜 죽게 됐는지 이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 유족 입장에서는 군대에서 수사를 하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자살이라고 이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요. 근데 그게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을 한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면 단순히 자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을 품으시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보기에 자살 증거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직전에 휴가 나와서 어머니에게 뭐 의대 편입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뭐 일주일 안에 자살을 했다? 참 납득이 안 가는 믿기 힘든. 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각각 사연을 가진 30-40명들의 유족들이 모여 있으니 되게 분위기가 되게 슬프고 저기 폭발적이죠. 그래서 대문 앞에 가니까 군인들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막 대문 앞에서는 제지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대문들을 이제 흔들고 이렇게 치면서 유족들이 좀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은 이제 담장을 좀 넘으려고, 이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담장을 좀 넘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제지를 당하고, 이제 뒤늦게 경찰이 와서, 이제 현장을 좀 이렇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윤일병 같은 경우에는 왜 죽었는지, 군대에서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 당신들의 자식들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조차 모르는, 이러기 때문에 더 통탄스러운, 이런 어떤 그 현실을 좀 고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좀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른 또 사건 중에 하나가 지난 7월 10일이었나요? 이제 경북 모부대에서,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이제 상병 한 명이, 그러니까 이분이 좀 특이해요. 21개월 만기 제대를 했는데 상병으로 제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좀 사고를 쳐서 좀 이제 영창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병장으로 진급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제대 당일날 23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밤 11시라고 하는데 전 뭐 이 투신 자살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거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도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밤 11시에 투시했는데 그 다음 날 새벽 12시 4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군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복마다 제대하면 그날까지는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1시 59분에 사망했으면 그렇죠. 이건 뭐 군과 관련된 일인데
4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민간인 신분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자기는 무관하다. 예. 그래서 일체 진상 조사를 좀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일도 좀 접하게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군대 내에서 이 구타와 이런 가혹행위, 그 비인간적인 문화, 특히 이제 그 임모병장 같은 경우에는 군내의 어떤 그 만연에 있는 따돌림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뭐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고 또 최근에는 더 뭐 일부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이 기자님께서도 네. 군복무 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네. 혹시 언제 제대하셨나요? 네, 저는 2008년에 군 생활을 시작해서 2010년에 공군 병사로 제대를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우리 이 기자께서도 군복무할 때 좀 그런 가혹행위나 비인간적인 처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저 대체적으로는 좀 무난하게 군 생활을 한 편인데요. 무난하게요? 예, 무난하게 군 생활을 한 편인데요. 뭐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긴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공군이 그래도 좀 그런 가혹행위가 덜 한 편인데도 뭐 이를테면 이런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뭔가 이제 낮은 측에 속하지만요. 뭐 겨울에 뭐 맨손으로 걸레를 빨게 한다든가 뭐 쓰레기통을 맨손으로 이제 치우게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가혹행위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되게 좀 무난한 군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당시하고 이 기자님 그 병영 생활할 때하고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 볼 때 좀 차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좀 뭐 이렇게 전우회라 그럴까요? 예. 어떤 뭐 동기들뿐만 아니라 이 선임병 후임병 사이에 서로 좀 아끼고 좀 서로 위하는 이런 좀 그 문화들이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제대한 지 4,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조금 이렇게 사실 근데 이런 가혹행위는 그동안 좀 쭉 있어 왔고 이게 이번에 좀 크게 좀 터져서 이제 논란이 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폐쇄적인 곳에서도 더 폐쇄적인 곳 그런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도 예를 들면 부소 같은 발전기를 돌리는 데라든가 보급부대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그리고 보일러를 다룬다거나 이런 데 이게 창고나 이런 데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심해지긴 힘든 것 같아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보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군생활을 한 20년 전에 했었고 이 방위 출신이라 제가 별로 군문대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좀 약한 편입니다. 이 방위 출신은 면제보다도 사회에서 그 대접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뭐 기억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상황과 좀 비교해봐도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2등병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침마다 구보를 하면서 군가를 부르는데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기관지도 안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만 뛰면서 큰 목소리를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선임명이 붙어서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냐 안 내냐 이걸 또 옆에서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관지가 앉아서 한 번은 목에서 좀 피가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 그런 거 안 봐주죠. 피가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넘어왔었는데. 피를 봤나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기침이 나오면서 피가 좀 나왔으니까 선임도 당연히 봤죠. 근데 뭐 특별한 조치 없이 물론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며칠 뒤에 병영생활 간담회 거기서 이제 간부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해봐라. 근데 그때 그 간부가 나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2등병들은 무조건 손을 들었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병 아무개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드는데 제가 딱 지적을 당한 거예요. 지적을 하면서 듣는데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나? 정답은 애로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구보 중에 군가 부르다가 피가 넘어온 게 기억나서 그렇게 제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투원들의 우리 그 사병들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구보 중에 이 군가를 큰 소리로 부르는 거는 좀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사병들에게 이제 건강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걸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말이 끝나자마자 그 간부가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끝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뒤에서 이 선임병들이 고참들이 푸당탕탕 그러면서 제 멱살을 잡고 예, 뒷선으로 끌고 가서 예, 아주 다양한 가혹행위를 당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간부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윤일병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볼 때 참 뭐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참 바뀌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아울러 좀 갖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윤호덕 의원님하고 이제 통화 중에 김광진 의원 이제 김광진 현재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이번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보니까 그 2011년 지휘서신 1호 그러니까 신년사를 읽었죠.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사고의 유무와 건수로 지휘관과 부대를 평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훈련에 전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개선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네. 군에서 뭐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 지휘관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보고를 해야 되고. 예. 이거를 갖다가 평가하는 그러니까 지휘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군내에서 발생한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삼지 마라. 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거죠. 예. 예. 이것이 이른바 전투형 군대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로 강조가 됐었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그 얼마 전에 국방장관이 된 그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윤일병 사건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사단별 연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정작 군 수뇌부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주목할 부분은 김관희 장관이 이제 2010년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에 국방부 장관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취임 일성을 얘기했던 것이 전투형 군대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도 그런 그 이제 정책의 일환이었는데,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군인들이 제대로 전투형 군대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네. 임모병장이 총기 사고를 일으키고 탈영했을 때 4,000명의 병력을 동원했는데도 제대로 검거를 못하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아군들끼리 예. 교전이 발생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예. 정말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 전투형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의 군대로 만들어 놓은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관진 장관인데. 예. 근데 어젠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윤일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해라. 예.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그 일벌백계에 될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대통령 옆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고 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보존하고 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하는 예. 이런 어떤 그 지금 이 정부의 태도를 볼 때 과연 이런 윤일병 사건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임모병장 총기 사고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있느냐?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 사건이 제가 공판을 참석했는데 이게 1, 2, 3차까지는 사실상 언론에서 주목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거의 재판이 마무리가 됐을 때야 이제 언론이 이제 알려졌고 그것도 시민 단체 군인권센터의 폭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군대는 현장에서도 제가 느낀 거지만 자꾸 폐쇄적인 걸 너무나 지금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그 모습을 깨지 않으면 이건 변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례 군사 쿠데타도 있었고 오랫동안 이제 군부 정권이 유지되어 온 이런 어떤 뼈아픈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민주적 과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좀 개선될 조짐들이 있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 도로아비타불이 돼버리고 마치 DJ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것들이 뭐 과거부터 있었던 적폐인 양 그렇게 이제 일소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다가 결국 다시 지금 군이나 정부에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대책이 다시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거듭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피해의식, 분노 중에 하나는
일종의 유전 면제. 예.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집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군대에서 빼거나 네. 아니면은 뭐 군대에 가더라도 좀 편한 자리로 보내거나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저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일종의 대표성의 위기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 그런 이제 병행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뭐 남의 문제처럼 인식하게 되고 예. 뭐 속절없이 이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그런 가정들은 아무래도 정책 결정관에서는 좀 거리가 멀리 그렇죠. 있다 보니까 정작 그 이제 이런 어떤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다 할 정책적인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저는 이 대한민국 군대의 아주 이 잘못된 문제이고 이건 바로 대표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1부 방송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병영인권연대의 정재영 대표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정재영입니다. 네네. 지난번에 예.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이번에 또 전화 연결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네네. 그 정재영 대표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최근 발생한 그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던데요. 먼저 이 사건을 보시면서 든 생각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너무나 참혹합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네. 그 개인 간의 어떤 그 다툼에 의하지 않은 집단 폭행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원래 군대라고 하는 것이 전우회와 동료회를 기반으로 해서 군기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네. 이것은 동료가 동료를 잊지 못하고 전우가 전우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적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그 정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그 군 내에서 이 병영 내에서 이런 구타당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 윤일병 사건처럼 이게 왜 집단 구타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 첫 번째로는요. 네. 우리가 그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군이 처음에 나선 적이 3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30년 동안 군은 구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뚜껑을 열어봤더니 네네. 예전에 있었던 구타 가혹행위 그 내용들이 지금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지. 네네. 자,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병영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지휘관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네, 부대를 지휘해야 할 지휘관이 자기 부대에서 발생한 구타 가혹행위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시스템 하에서 지휘관이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과연 얼마나 시료를 걸릴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집단 가혹행위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목격자는 그렇죠. 네네. 근데 아무도 신고를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이것은 어떤 사회학적 현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네네. 어떤 그런 저렴한 사고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불이익이 닥치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 감정 정서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인에 대한 연민. 특히 그 같이 병영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컬어 전우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가혹행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어떤 엄청난 가혹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왜 외부에 이제 보고를 한다든지 고발을 하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러한 내용들을 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신고를 했을 때 네. 군사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그 현행법 위반에 네.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내부회의를 외부에 고발을 했을 때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네. 권은희 경감 같은 그런 사건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네네. 군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기는 민간의 감시와 견제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군대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도 보호받을 길도 없고. 네. 또 마땅히 어디 신고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는 거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어제 그 한민주 국방장관이 그 소원수리 제도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네, 소원수리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병사들이 그런 것을 알았거나 그 피해를 받거나 했을 때 그거를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전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환수리 제도는 이게 명맥상의 제도일 뿐이지 병사들이 소환수리 써서 내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보안 유지가 안 됩니다. 네. 보안 유지가 안 되니까 자기가 신고했거나 접보한 내용이 금방 알려져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가혹행위가 반대로 돌아오는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소환수리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네. 한민구 장관이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네네. 자기는 소환수리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네. 소환수리 제도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 이 얘기인데 소환수리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소환수리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그 환경이 문제인 거죠. 네. 지휘관들이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군내에 어떤 가혹행위가 있어갖고 그거를 소환수리를 통해서 보고를 하면 그게 거꾸로 또 가혹행위의 사유가 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아무리 뭐 소환수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봐야 이게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윤일병 사건이 지난 4월 6일 날 발생을 했고 지금 만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예. 이 지금 사건을 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국방부나 정부, 군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건 네. 중대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군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보도를 하도록 네. 그렇게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처음에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애초에 사고 발생 과정에서부터 지금 종결에 이르기까지 네.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밖에 알려지거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한 그런 흔적들을 거의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이제 사고 현장에 와 있는데요. 네네. 요 윤일병 사고와 성격이 같은 비슷한 그런 사고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여기 지금 윤일병 사고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네. 군에서 왜 은폐 조작을 하느냐. 네네. 국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김무성 대표가 우리 한민구 장관한테 지적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 네, 책상 쾅쾅 내려치면서 그렇죠. 자식 있는 마음으로 이번에 그걸 그렇죠.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호통을 쳤었죠. 예. 자,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사고도요. 처음에는 병사가 건물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졌다. 네. 네, 굴러 떨어져서 부상한 병사다 하고 병원에 실어왔어요. 처음에 후송을 해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병사가 당시에는 이제 의식이 없었습니다. 네네. 좀 깨어났어요. 그게 언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이게 이제 좀 됐죠. 이것도 이제 좀 된 사건인데. 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민구 장관 취임하고 나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네네. 자, 이 병사는 지금 일방적으로 돌겨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그럼 장기간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없는. 네네. 의학적 요인에 의해서. 네.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 병사가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의식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진술을 받았더니.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두들겨 맞았다, 국가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런 얘기고, 네. 상처도 굉장히 울중합니다. 지금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안구가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파열이 돼서 지금 수술을 이제 마쳤는데. 네. 이 사고도 사실은 처음에 발생했는 그 당시에는 넘어져서 다쳤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나온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군에서는. 네. 지금 웬만한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해서. 네. 가해자와. 네. 피해자가 좀 합의를 해서 끝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명백하게 병영에서 발생한 구타 가혹행위에 의한 폭행사고 아니겠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야간에 발생했으니까 특수폭행이죠. 네. 이런 사고를 정식으로 입건해서 네. 문제화해서 가해자 처벌하고 부대 지휘관에게 관리 책임 묻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네. 병사들 간의 문제로 치환해버려서 그냥 서로 합의하고 말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네네. 본법이 뭐가 필요하고 하는 말대로 구타 가혹행위가 어떻게 근절이 되겠어요? 서로 합의하면 그만인데.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군이 이 법치주의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걸 거듭 확인해주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정 대표님, 그러면 좀 이 사건도 굉장히 좀 유중해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죠. 사고 현장에 지금 가 계시고 아직 정확한 좀 더 진상 파악이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실 규명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진실 규명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뚜껑을 열었을 때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긴 해도 우리가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네. 진실을 명확히 알아야 사고 원인과 동기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래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합리적인 어떤 대책이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진실규명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이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저거를 할 거고요. 이미 이제 이제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 다 확보했어요. 네네. 확보를 했고 지금 이제 이 병사 이제 치료가 문제죠. 네네. 너무나 상처가 너무나 의중을 해서 지금 구토로 증상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뇌손상이 의심이 돼요. 네. 그리고 병사가 계속 좀 대화하다가 혼절을 하고 네. 경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 취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치료에 전념하면서 진상 규명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직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윤일병 사건이나 최근에 있었던 잇따른 자살 사건, 그리고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군의 어떤 폐쇄성, 은폐, 축소, 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공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군이 진상규명하는데 좀 협조적인, 좀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열린 자세, 그런 어떤 자세를 볼 수가 지금 없는 게. 네. 일단 이 사건이 분명히 구타 가혹행위에 의한 폭행 사건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생활관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많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타 가혹행위에 의한 사건으로 최초 접보를 하지 않고 병사가 넘어져서 다친 사건으로 일단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단 말이죠. 네. 네,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거짓이라고 하는 신뢰의 문제가 발생했고요. 네. 그리고 명백하게 군형법 위반인 구타 가혹행위에 의한 폭행 사건을 지금 양쪽 병사들 합의를 보고 그냥 조용히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지금 중상을 입고 민간 병원에 후송돼 있는 이 병사의 가족들에게 그 치료비를 전가시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 어머니는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퇴원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왜 뇌손상 입어서 지금 구토하고 하는 그런 애를 데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규정의 위반이죠. 법 위반이에요, 이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환 환자에 대해서는 민간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하게 돼 있고 그 민간 병원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치료비를 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치료비를 내도록 부담하도록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일종의 군이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셈이네요. 회유와 협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 받아들인 그 부모님들의 이제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나 분명히 이 사건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지는 않고 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구타 가혹행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도 그 상처나 부상의 정도도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통상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네. 근데 이 사건은 다친 피해자가 거의 그 중태에 이를 정도의 네. 그런 그 중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 두개골이 함몰이 되고. 네네. 그 안면부의 그 눈가 주위에 뼈가 깨져버리고. 네네. 네. 네. 이런 정도면 안구가 또 일부가 파열이 되고. 네네. 이런 정도면 이게 뭐 거의 그 백병전 수준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럼 어떻게 대표님? 네. 대표님 뭐 이 사건 가지고 뭐 조만간 뭐 기자회견이나 어떤 대국민 대언론 활동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해야죠. 네네. 네. 이걸 촉구하지 않으면 이 사건 또 마찬가지로 예전에 발생했던 사망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본인의 문제로 조용히 덮이고 말 거라고요. 네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 정의라든지 그렇죠. 그런 사회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네네. 아니 저기 현장 가셔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긴 시간 전화 인터뷰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을 좀 마쳐야 될 시간이어서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말씀 듣는 그런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정재영 병행권 대표님과 함께 최근 발생한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그 사이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오셨어요. 예. 네. 보니까 뭐 지금 이 댓글에도 군이 문민화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도 제시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다 보니까 그 경향신문인가요? 거기서 예, 시민이 뽑는 장관, 그래서 국방장관 1위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상당히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제가 또 같이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뿌듯한, 흐뭇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오늘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네. 오늘 발족한. 그렇습니다. 네. 예, 국방부에 갔는데. 지금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심대평 전 의원. 그 다음에 육군 총장이란 말이죠. 근데 육군 총장 안 보이대요? 사의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로 가져갔어요, 이 위원회를. 육군기구가 아니고. 예, 국방부 기구가 됐습니다. 오히려 잘된 측면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위원회를 대규모로 꾸렸습니다. 70명 이상. 70명. 예. 편집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 결합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 회의 이제 전반적인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건 뭐 육군은 물론 국방부 전체가 지금 굉장히 그 초상집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범국가적인 위원회로 꾸린다면은 이제 민간군이 같이 개선해야 될 과제가 나오는데 여전히 군대 기구란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군대 행정사항에 불과한 이런 과제들밖에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제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간이 감시하고 국가적으로 같이 이걸 해야지 또 군대 혼자서 하면 안 된다, 이거. 예, 이래가지고 좀 과제 재검토를 좀 하자는 제의를 하고 왔는데 물론 앞으로 열심히 주장하고 논쟁하고 부딪혀 봐야 그 결과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월에서 이제 9월 초까지는 실태 진단을 하고 우선 현상 진단이에요. 전방부대를 좀 많이 다녀볼 생각입니다. 병무청도 가보고 도대체 지금 병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병사들 대표가 충분히 참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병, 상병, 또 병장, 예비역 병사까지. 예, 이거는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고 아예 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요건 그동안에 군이 하던 행태에 비하면은 일견 발전이에요. 사병들이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 건 그 자체는 일단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 사병들이
그 별들 앞에서 예, 제대로 된 소신을 얘기할 수 있을지 예, 이건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오늘은 잘 하더라고요. 예, 편집께서 엄호를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그렇죠.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네. 네가 나보다 높으니까 네. 뭐 사실 같은 레벨이지만 네. 일병이 아니다 너는. 네. 그다음에 이 위원회 활동 끝날 때까지 부대 복귀 안 시키고 네. 가면은 또 간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뭐 해당 대대장, 연대장이 시시콜콜 물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네. 국방부에서 숙식을 하면서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네. 다 해라. 네. 그리고 좀 여러 명 병사들을 넣어가지고 비밀도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네. 그래서 이거는 한결 발전한 거라고 봐요. 네. 또 이제 병사들 부모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건 발전됐는데 문제는 과제예요. 네. 예, 과제를 제대로 설정해야죠. 그러면 뭐 언제까지 과제를 내놓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오늘은 이제 초안을 검토했는데 좀 실망스러워서 네. 다음 회의 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돼요. 네.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건 뭐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대 편집장께서 개인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이 진짜 뭐 청취자들의 대리인이다. 예, 대리인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안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그런 내용을 또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가셔서 또 다양한 언론 활동을 통해서 그걸 또 공론화하고 그걸 정책화하는데 좀 일익을 담당하실. 그렇습니다. 좀 청취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실 수 있는. 예, 그럼요. 예, 그러려고 하는 거죠. 네네. 이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벌써 방송을 또 마쳐야 될 시간이. 그러네. 빨리 좀 오시지 말이에요. 예. 그래도, 뭐 회의 끝나랴 이렇게 또 뭐 급하게 지금 택시 타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 뭐 이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우리 집중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특집 방송이라도 합시다. 네네. 네. 그러면, 진짜 안보 방송 오늘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13일에는 오전 11시에 김대중 도서관에서 특집 공개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거 거듭 확인 말씀드리면서 많이들 오세요. 네. 강당 넓습니다. 많이 오세요.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